예, 오늘은 며칠 전에 열렸죠. 잭슨홀 미팅과 거시 상황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사실 뭐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길게 하면. 자, 잭슨홀이 열렸습니다. 잭슨홀이 열렸는데, 파워의 마지막 잭슨홀이에요. 예, 파워이 이제 곧, 연준의장을 관두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 됐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왜 신경이 쓰이는 게 뭐였냐면 잭슨홀에서 장기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금융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방향을 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5년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5년 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중요한 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저희 밴드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예, 부동산을 치자면 적정 물량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적정 물량 구할 때 우리는 누적을 구하잖아. 저희가 적정 물량 누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도시가 1만이 적정이다 그러면 8천 나오고 뭐 1.2만 나오면 평균하면 1만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 정도면 적정이다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족 기간이 길어지면 과한 기간이 길어져도 이거는 적정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누적으로 본다 말씀드렸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딱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뭐 그게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자, 지난 2020년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나왔어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왜 나왔냐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워의 설명이 거의 이거예요. 거의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세계 경제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 시기였다고요. 저금리 시기가 쭉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0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뭐냐면 이게 저물가 저금리 시기가 오게 됐기 때문에 원래 연준의 목표는 2%인데 2% 물가거든요. 저물가 저금리가 오게 됐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넘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왜? 둘 평균 치면 같으니까. 이게 우리 공급량 관한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죠. 요게 2020년도에 평균 물가 목표제하고 나왔던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걸 폐기했습니다. 폐기한 이유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왜냐면 2020년도 이걸 발표하자마자 불과 얼마 뒤에 뭐가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가 그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이유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평균 목표제라는 게 결국 저물가가 지속되니까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 인상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하다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20년도에는 딱 평균 물가 목표제. 이때 주식부터 이게 좀 빵 뛰었죠. 왜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멀티플이 증가하죠. 네, 멀티플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 흘러가지고 2025년 지금이 되는데 이걸 폐기했어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기한 게 그럼 나쁜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경제방송 보면 이거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게 매파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면 이때는 앞에 저금리 시기가 있었으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면 저금리니까 고금리가 돼도 인상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반대로 보세요. 앞에 고금리였다고. 그럼 여기는 어때요? 고금리에서 내려와도 평균을 치면 어때요? 평균을 치면 높지. 이건 저금리였으니까 평균을 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도 평균을 치면 낮지만 이거는 고금리를 끼고 오다가 금리가 낮아져도 평균을 치면 여전히 높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긴축을 계속해야지. 더 떨어뜨려야 되니까. 2% 아래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2% 언더까지 떨어뜨릴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 질문이 FMC를 갖다가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질문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 이게 그냥 난데없이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정확히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2%보다 낮은 금리, 낮은 물가는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평균 물가 목표제하고 친다면 낮은 물가가 나와도 괜찮다고. 괜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가 낮아도 괜찮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지.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낮아도 금리 인하 안 해도 돼. 왜냐면 평균을 치면은 2%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파월이 뭐하고 대답을 했냐? 여기서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의회의 목표치는 2%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2%보다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딱 2%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이번 답변하고 사실 이번에 잭슨 미팅하고는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은 부분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낮게 2%보다 더 낮은 수준을 갖다가 타켓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가져온다면 누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물량일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 물량 적정 구할 때 어떻게 해? 과물량 구간이 있었으면 저는 뭐하고 말씀드리죠? 과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저물량도 저물량 기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과물량을 소진시켜야 되니까. 즉 평균 물가 목표제하고 우리가 공급량을 볼 때 평균 물가 목표제하고 비슷하게 봐요. 그냥 2020년에 하던 그래도 제가 그때 영상도 올렸던 거야. 적정 유효 공급이란 무엇인가, 적정 공급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샤워실의 바보, 적정 공급이란 무엇인가, 파워의 그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그게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이걸로 본다고. 이걸 폐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파적이에요, 완화적이에요? 평균 물가 목표제 하화했다면 연준은 물가 목표치를 갖다가 1%대 중후반을 봐야 됩니다. 1% 중후반까지 될 때까지 연준은 긴축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걸 폐기했어. 평균 물가 목표제. 즉 완화적입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의 폐지는요 완화적인 거예요. 매파적인 게 아니에요. 예전에 평균 물가 목표제가 나왔을 때 그게 완화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저금리 시기가 이 앞 기저가 저금리였다고. 지금은 고금리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 평균을 치면 위에 올라간다고. 이때는 평균 치면 밑으로 내려오고. 지금 위에 올라가는 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폐지해야지 물가가 떨어졌을 때 금리 인하를 갖다가 같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균 물가 목표제의 폐지는 긴축이 아니라 완화입니다. 첫 번째. 이게 컸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파월이 항상 항상 처음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회가 의회에게 위임한. 사실 이것도 지금 들으면 좀 그렇다. 예, 의회가 위임을 한 건 맞는데 트럼프들하고 한 얘기인가? 의회가 의회에게 위임한 두 가지의 목표. 이게 뭐죠? 최대 고용. 그 다음에 물가입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2%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하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할 때 물가가 2%를 좀 넘어도 된다고 했어. 물가 좀 2%를 넘어도 고용에 더 신경을 쓰겠다. 최대 고용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이게 2020년의 프레임워크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도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용을 끝까지 뽑아내겠다. 최대 고용을 최대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파워의 전임 의장이었던 옐런 있잖아요. 옐런과 파워의 이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고압경제라고 불러요. 고압경제라고 하는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노동자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너무 안 나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고 하면 금리로 꺾고 하니까 자산 가격 상승은 나오는데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나올 때까지 긴축을 좀 늦추자.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의 2021년도에 금리 인상을 놓친 이유 중에 하나로 약간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고압 경제. 그러니까 이 개념. 즉 금리 인상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딴 건 다 오르는데 노동자 임금만 안 오르지 않냐. 노동자 임금, 그러니까 옐런이 이쪽인데 조금 늦춰가지고 노동자의 임금 인상까지 나오게 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예전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걸 메인으로 한다. 물가 if를 메인으로 하고 이걸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고용을 뽑아낸다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1로 쌓였어. 1로 들어왔어. 지난 2020년에는 1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을 보면요. 비둘기적이고 완화적인 건 맞아요. 비둘기적이고 완화적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 2020년과 비교해가지고 비둘기나 완화적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지난 2020년도보다는 비둘기적이나 완화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작년에 잭슨홀 미팅과 비교해보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작년에 잭슨홀 미팅보다도 비둘기나 완화적이진 않아요. 근데 완화적이진 않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보다 금리가 이미 1%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에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중립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금리예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2%도 유지하고, 그다음 최대 고용도 하고 하는데 이론상으로 이 정도 금리면은 이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중립금리가 딱 과거엔 2.5%를 봤어요. 2.5%를 봤는데 현재는 요걸 갖다 약간 올려잡습니다. 3.0 정도를 잡아요. 이 정도를 잡습니다. 중립금리가 지금 조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금리가 몇이라고요, 지금? 4.5죠. 그럼 내밀 수 있는 룸이 좀 있잖아. 근데 작년에는 어때요? 작년에는 5.5였다고. 그냥 내릴 수 있는 룸이 크지. 5.5하고 이렇게 룸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더 비둘기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매파다, 비둘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가장 커요. 이미 1%를 낮춰서 중립금리에 가까워져 왔다고. 그래서 중립금리가 미국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3% 정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4.5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가 타켓을 몇 정도를 보고 있냐면 3%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밑에 2% 후반대. 2% 후반대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갖다 1.5% 정도에서 2% 정도 금리 인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센트는 2% 정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조금 비둘기적인 분들이 요 정도, 1.5 정도, 요 정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낮출 수 있는 게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1.에서 2 정도. 그래서 이번 연준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비둘적인 건 맞다. 하지만 5년 전보다는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그거는 5년 전에는 최대 고용을 이끌어내는데 왜? 이미 물가는 2%를 잘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과거에? 최근 몇 년 동안 이걸 부른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 물가는 2%를 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뉴노말. 이게 뉴노말이에요. 여러분 뉴노말 했더니 이게 이 뜻이야. 뉴노말. 저금리 시기가 왔다는 거지. 근데 뉴노말을 폐기했습니다. 뉴노말을 폐기하고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조금 등한시하고 최대 고용을 꼽아내기보다는 물가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 고용을 갖다가 한다. 즉 방점이 좀 더 이쪽에 쌓였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매파적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 프레임워크가 이 5년마다 하는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물가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균 물가 목표제가 2020년도 지금이니까 8월달입니다. 자, 금리 인상 언제 했죠? 2021년도 8월달. 9월달 되니까 금리 인상은 안 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1년밖에 안 지났다고 1년.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폐기된 거예요. 실제 폐기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실제 금리 인상 나오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1년 반. 왜냐면 2022년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9, 10, 11, 12, 1, 2. 그쵸? 1년 반. 딱 1년 반 만에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하는 게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막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까지 할 정도는 또 아니에요. 잘 폐기합니다. 좋은 말로는 유연한 거고
유연한 거고 잘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번 잭슨 홀 미팅이 있은 다음에 이게 비둘기나 매다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비둘기 쪽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 잭슨 홀 미팅보다는 금리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고 그 다음에 5년 전에는 물값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신경 안 쓰고 최대 고용을 꼽아야겠다 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 고용을 뽑아내겠다. 즉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집중이 됐으니까 5년 전보다도 매파적이라고 봐야죠. 5년 전보다는 근본적으로 매파적, 작년보다는 현재 상황이 매파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완화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은 크게 보면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연준의 양대 책무라고 하는 게 우리 중앙은행들의 책무는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준은 양대 책무입니다. 그게 최대 고용이에요. 최대 고용 그 다음에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1번. 이게 양대 책무예요. 연준이 말하는. 물론 뭐 연준의 뭐 진짜 뭐 핵심 책무는 따로 있죠. 진짜 핵심 책무는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 달러의 기축통합을 지키는 게 사실은 연준의 핵심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마지막 하면서 폴 볼커와 위험을 2번을 꺼냈거든요. 초반부에도 폴 볼커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인사말이 폴 볼커였는데 우리가 폴 볼커 얘기하는데 폴 볼커는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금리를 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폴 볼커 자서전의 제목을 보세요. 폴 볼커는요 뭘 한 사람이냐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다시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폴 볼커를 갖다 미국에서 폴 볼커 하는 이유가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라 달러를 다시 기축통화로 한 사람이야. 연준 의제가 나오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다시 세운 사람이라고요. 폴 볼커 같은 경우. 실제로 연준의 가장 큰 책무는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달러 기축통화가 우리의 책무다고 대놓고 얘기한 게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국내적으로 최대 책무는 최대 고용과 물가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성명서가 발표되는데 성명서에서는 잭슨 홀을 하게 되면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이건 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성명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이게 성명서가 그러니까 연설할 내용이 미리 떠요.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 실업률은 거의 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발전입니다.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즉 실업률 상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이 제일 크죠. 위험의 균형.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제일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의 균형이에요. 왜 위험의 균형이냐면 최대 노동과 물가는요 서로 상충됩니다. 상충돼요. 최대 고용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되죠? 연준 입장이에요. 최대 고용을 뽑아내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물값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상충되죠? 그래서 연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고용, 물가. 고용과 물값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디에 위험이 더 큰가를 봅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의 위험은 물가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방향을 쓴 거죠. 근데 이번에 뭐하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얘기한 게 뭐예요? 고용의 실업률이 1%포인트가 올라왔다. 1%포인트가 상승했다. 즉 3점 몇에서 4점 몇으로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즉 고용의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의
더 신경을 쓰겠다. 이건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 그래서 이번 앞부분을 보고 다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얘기했다. 파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얘기했다고 말하니까 이 앞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의 균형이 바뀌었다. 항상 연준은 이 균형을 봐요. 이 균형을 보는, 그러니까 연준의 역할 자체가 이 두 개의 균형을 보는 기관이야. 실제로 보면 연준이 하는 역할은 이 균형을 보는 거. 어디가 더 위험한가? 지금까지는 물가가 더 위험했다면 최근 한 3, 4년간은 이제부터는 고용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고용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냥 금리를 내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확실히 이번 잭슨 미팅은 비둘기파적인 거는 맞아요. 비둘기파적인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업률이 몇 나오죠? 4점인가 4.3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또 파월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성장에 대해서, 성장률 얘기했어요. 성장률이 낮아졌다. 작년에는 2점 몇이었는데, 내가 수치 까먹었다. 여기 나올 텐데, 작년에는 2점 몇이었는데, 지금은 1점 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즉, 경기가 둔화되겠다. 침체까지는 아닌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고용과 연관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여러분, 고용이 많은 게, 고용 지표에서는 우리가 크게 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보는데, 사실 저는 그 지표를 잘 안 보는데, 보통의 경우 고용에서 제일 잘 보는 게 신규 고용을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실업률을 봅니다. 두 개를 갖다 중시해요. 좀 있으면 이제 또 매월 초 되면 또 이게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신규 고용이 얼마인가 하고 실업률을 봅니다. 이 실업률이라는 건 노동 참가 인구야. 노동 참가 인구 분의 실업자. 요걸 보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하고 보는 편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어. 미국에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올해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관세 때문이 아니었어.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봤냐면, 인구 때문이었어요, 인구. 즉, 이민.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성장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인구예요, 인구. 사실, 왜냐면 인구가 늘면은 소비하잖아. 소비하고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려면 생산하고 소비해야지. 그러니까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가 나오는 데는, 근데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데가 미국입니다. 바이든 시절에 타이틀 42 폐지하면, 타이틀 42가 외국의 이민자를 막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식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게 폐지되면서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쫙 증가를 해요. 인구가 증가하면 성장률은 당연히 잘 나와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왜 안 나온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제일 커요. 인구가 감소되면요, 성장률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인구를 갖다 외국의 이민을 막아보는 거지. 이민을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진 게 맞아요. 그럼 요거 하나만 영향을 줄까? 아니요. 딴 데도 영향을 줄. 자,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민자가 줄게 되면 성장률도 떨어지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신규 고용에도 영향을 주긴 줍니다. 신규 고용이 줄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고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외국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신규 고용도 감소를 하게 돼. 그러니까 요거는 나쁘다고 볼 수 있지. 나쁜 지표라고 볼 수 있지. 신규 고용이 주니까. 근데 반대로 실업률에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즉 실업률을 낮춰요. 왜? 노동 참가 인구분의 실업자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노동 참가 인구 자체가 줄게 되죠.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노동 참가 인구조차도 어떻게 돼요? 잡혀갈까봐. 잡혀서 본국 송환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동 참가 인구가 줍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노동 참가 인구가 줍니다. 노동 참가 인구가 줄면서 여기 원래 노동 참가 인구가 줄면은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실업률 줄어야 돼요. 실업률 줄어야 되는데 노동 참가 인구가 줄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민을 막은 것 때문에 실업률이 과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 왜냐면 이발 사람이 없으니까, 이민자가 이발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일자리 구하기 좀 더 쉽겠지. 그래서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데 일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이 실업률을 낮춰요. 즉 실업률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 반대로 신규 고용은 낮춰. 그래서 신규 고용은 나빠 보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규 고용이 적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신규 고용이 적은 거에 대해서 외국 이민자가 적은 거다. 외국 이민자를 받으면 신규 고용은 다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어.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신규 고용도 늘겠지만 또 뭐가 늘까요? 노동 참가 인구가 늘기 때문에 실업률도 올라가요. 실업률도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 이민자가 예전처럼 들어왔다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 4.5 넘었을 겁니다. 최근에 저기 어디 봤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서 발표된 걸 보면 현재 실업률은요, 외국 이민자를 막았기 때문에 낮아진 게 거의 0.5 정도 낮았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4.5 넘어가요, 실업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를 건지면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움직여. 외국 이민자를 막게 되면은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 실업률 낮춰서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지. 대신에 신규 고용이 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 줄게 돼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그럼 최대 고용을 뽑아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냐면 현재 노동시장이 보이는 수치는 나쁘지 않은데 실제 내용은 사실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이민자를 막아서 실업률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실업 상황이라면 그게 어디서 표시다? 신규 고용이 없다고요. 신규 고용이 미국에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예, 굉장히 적어요. 작년에 얼마까지 나왔죠? 뭐 20몇만, 30만? 30몇만에서 40만까지도 제가 본 기억이 나오는데, 이번 달에 6만인가 7만이고, 저번 달에는 만 몇천인가 나왔어요. 그 신규 고용이 없는 상태야. 이렇게 신규 고용이 줄어들어 있다고. 즉, 겉으로 보이는 수치보다 실제는 굉장히 안쪽은 나쁘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현재 실업률이 몇이지? 한 4.3 나오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재 실업률도 또 그래. 통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계에서 현재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4.5 언더면은 낮은 건 맞아요. 역사적으로. 30년 역사를 보면 낮은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30년 역사, 여러분들 이렇게 들을 때도 그래요. 30년 역사적으로 낮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30년을 빼보세요. 제가 지금 54일쯤 넘었거든요. 30년을 빼보세요. 나 20살 때, 나 대학 시절이야. 여러분 30년 전 생각해요. 30년 전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그럼 30년 전에, 몇 년도야? 30년 전이면. 그럼 나 대학 시절이면. 세기말이네, 세기말. 세기말 아니고 95년이고요. 1995년도, 저 제대했을 때구나. 나 제대하고 복학하려고 할 때네. 그때 우리나라가 금리가 얼마였어요, 금리가? 그때부터의 경제지표를 지금 적용하는 게 맞을까? 너무 텀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최근을 땡겨보자고. 최근에 트럼프 2기니까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가 있었죠. 그럼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죠. 이때 코로나 기간을 빼고 트럼프 1기 때, 바이든에 넘겨줄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1기 때 실업률이 몇이었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실업률 4.0 안 넘었을 거야, 아마. 이게 미국 노동통계국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찾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2분이면 찾긴 찾거든.
근데 1, 2분도 아까우니까. 생각보다 지금 시험률이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는 최근에 십몇 년을 놓고 보면 현재 시험률은 낮지 않아요. 높아요, 이거.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시험률이에요. 이게 낮은 시험률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이거 상당히 높은 시험률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뭐하고? 이민자를 막은 상태가 나오는 시험률이고. 즉, 지금 미국의 고용 상태나 이 상태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월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겉으로 보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표상 보기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외국의 이민자를 막고 또 관세 영향도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관세는 경제를 침체시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킨 게 아닙니다. 이런 영향을 살펴보면 고용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쪽에서 고용은 넘어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메인을.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는 더 가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쭉, 사실 이 정도면 잭스 넣으면 다 끝이에요. 뭐 특별한 게 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관세. 관세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본, 이거 뭐지? 관세를 대하는 기본 태도는 관세는 일시적 영향을 미친다고 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즉,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했는데 관세는 일시적이다. 일단. 관세는 일시적이라는 걸 갖다가 기본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겠다. 하지만 이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살펴보겠다. 관세가 일시적이라는 게 왜 관세가 일시적이냐. 요거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 관세는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사실 관세는 일시적이다. 이게 관세가 왜 일시적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관세가 물가의 영향이에요. 물가가 일시적이다. 여러분들이 보는 물가 받는 건 딱 두 종류입니다. MOM하고요. YOY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달 대비, 그 다음에 전연도 대비. 딱 이 두 개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물가지수는. 이 물가지수는 딱 두 개를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년 전 대비 물가지수 본 적 있으세요? 없지. 3년 전 대비 있어요? 없지. 없다고. 가끔 신문지상에만 나오지. 신문에 나온다. 신문에 보면은 10년 전 맥도날드 가격 대비 지금 얼마 올랐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통계로 접한 적은 없어. 우리가 접한 통계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전달 대비, 전연도 대비. 딱 두 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연도 대비라는 얘기는 12개월이 지나서 13개월째가 되면은 관세 영향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관세에 받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가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는데 이 나선형으로 물가 인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로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선형이 뭐냐면, 나선형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가를 올리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딱.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임금이에요. 파월이 2021년도에 금리 인상을 안 하다가 물가가 쭉 올라서 금리 인상 안 했습니다. 일시적이하고. 그러다가 금리 인상 시작했죠. 뭘 보고 시작했을까? 이거 보고 시작한 거야. 임금이 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임금이 오릅니다. 왜냐면 노동자가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죠. 임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공장이 있지. 공장에서 임금을 올려줘. 그럼 어떻게 되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니,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지. 자, 물건의 가격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 근로자는 어떻게 되죠? 물건의 가격이 또 올라갔다고. 나 임금 한 번 뛰었는데 물가는 두 번 뛰었어.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또 요구합니다. 임금을 또 한 번 올려요. 그럼 공장은 임금이 두 번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상품 가격을 한 번을 더 올립니다.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임금을 올려. 공장에서 비용이 올라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노동자는 상품 가격이 올라야 다시 임금. 이게 나선 구조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갓보이면 망한다고. 경제가 이 구조가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주는 거야.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걸 끊어줘 보이는 거야. 즉,
공장에서 임금 인상을 못하게 막아줘 버리는 겁니다. 비용을 쫙 올려가지고. 사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더 이상 노동자가 더 이상 돈을 쓰지 못하게 비용의 압박을 돋보이는 거야. 그럼 상품 가격도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가지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에 의한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이번에 파월이 공급 측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은 방법이 없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임금 인상이 안 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즉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통해 잡습니다.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회전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회전에 쭉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이번 인플레이션 말고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보세요. 똑같아요. 자, 관세가 찝니다. 그럼 공장에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상품 가격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면은 다시 공장에서 올라가서 다시 나선 구조가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에서 핵심은 뭐냐면, 관세는 이게 임금 인상으로 연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관세가 임금 인상으로 돈다면 다시 물가가 돌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는 뭐하고 보냐면, 자, 임금 인상이 돌려면 어떻게 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야 된다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실업률이 매우 낮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은 그 정도까지 타이트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고압경제 설명할 때. 그리고 보통 임금 인상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월급 올려받기 힘들어. 근로자분들 월급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월급 잘 안 올려줘요. 진짜 맨 마지막에 올려주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자, 공장에서 상품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자, 공장에 관세가 올라가죠? 공장이 아니면 뭐가 돼도 상관없어. 생산자예요, 생산자. 그러면 물건 가격이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간 게 만약에 2025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2026년도 1, 2, 3, 4 쭉 됐다면, 만약 2월 달에 물가가, 관세에 의해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면은 언제까지 영향을 줘요? 쭉 해서 2월 달까지 영향을 주고 끝입니다. 2월 달이 되면은 이 기존의 2월 달께 빠져나가요. 왜냐면 2월 달은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의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의 물가의 총 합이에요. 월별 이거의 합이라고. 이게 1년 YOY 값이거든. 우리가 보통 보는 물가,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12개월치의 합이야. 정확히 말하면 합은 아니야. 전달 대비 얼마가 올랐는가 곱인데, 복잡하게 그냥 합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오차 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피곤해져. 그냥 쉽게 봐줘. 그러니까 이 MON 값 12개를 합친 게 YOY하고. 근데 내년 2월이 되면 올해 2월 거는 빠져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1년이 12달. 여기부터 12달 거꾸로 하나, 둘, 자, 1, 2.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 1, 2, 12, 11 쭉 해가지고 12개를 세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은 빠지겠지. 그래서 2월 달에 관세가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서, 자, 올해 만약에 지금이 8월 달이죠. 9월 달에 관세가 부과돼서 물건 가격이 쭉 튀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 2026년도 9월 달부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월 달은 2025년도 10월 달부터 2026년도 9월 달까지 월별 인플레이션 MON 값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건 가격이 올라간 게 실제 어디 사와지는 건 아닌데,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구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1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일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웃기죠? 사실? 물건 가격이 올라간 게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올라간 물건 가격은 어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야? 물가 상승률. 무엇에 대한?
1년치에 대한 물가의 상승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이 아니라 1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미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때는 13개월, 12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이 8월 달이잖아. 작년 8월 달 거는 이미 영향을 안 줍니다. 우리 구할 때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때 한 달 만에 3%가 쪘던 4%가 쪘던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인플레이션율은 12개월치만 구하기 때문에. 웃기죠? 그때 올라간 게 가격이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수치 구하는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시면 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쪘는데 우리나라 현재 인플레이션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밖에 안 나와요. 2.34밖에 안 나올 거야 아마. 왜? 더 예전에 쪘거든. 더 예전에 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아요. 예. 안 믿으시겠지만 낮습니다. 예. 왜냐면 그건 13개월 전에 뛴 거기 때문에 수치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거야. 이 나선형 이것처럼 계속 번갈아가면서 오르는 게 아니면은 어차피 이건 일시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파월도 일단 일시적이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임금이 뛰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인플레이션과 경기라는 거는 이 또한 상충돼요. 좀 상충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잖아.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면 인플레이션도 낮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수요가 죽죠. 수요가 죽으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집니다. 당연히. 근데 경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하고 부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겁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제 지금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근데 그 둘은 원래 같이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약간 뭐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비슷해. 이 두 개는 상충돼. 뜨거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 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뜨겁지가 않겠지. 상충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는 거냐면, 언제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에다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넣어놓고 거기다 뜨거운 물 부어봐. 그럼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일까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일까요? 헷갈리지? 얼음물 먹으면 차가울 텐데 뜨거운 물 먹으면은 뜨거울 테니까. 하지만 곧 있으면 미지근한 아메리카노가 되겠지. 섞이는 기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대부분 순간만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 뜨거운 물 부었을 때만 그 얼음이 녹는 그 순간에만 차갑고 뜨겁고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섞여.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인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실 이유는 아니에요. 이건 순간만 있는 거야. 단지 이게 순간이 아닐 때가 있어. 순간이 아닐 때가 있는데 언제 순간이 아니냐면은요. 순간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의미 있는 어느 정도 장기간 나왔던 데가 언제 있냐고 보면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경기가 침체인데 침체면 수요가 죽잖아. 수요가 줄면 어떻게 돼? 여러분 수요가 줄면 어떻게 돼? 시장 가격이 뭐야?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하잖아.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격이 뭐야? 인플레이션. 물건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이잖아. 가격이 하락한다면. 근데 왜 수요가 주는데도 가격이 올라? 여기 위해서는 뭐가 뛰어야 돼요? 비용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현재 시기와 이렇게 매치해서 보자면 뭐가 있냐면 관세야. 관세 일시적이라면서요. 그치? 관세는 일시적이야. 하지만 뭐가 나오게 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관세가 일시적이지 않으면 되지. 관세가 계속 나오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보복 관세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왜 탁콜을 하냐면 트럼프가 탁콜을 하면 막 겁을 잔뜩 주잖아. 왜 탁콜을 하고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 보복 관세야. 만약에 보복 관세가 나오게 돼서 미국이 관세 때리고 EU가 보복 관세하고 거기서 미국이 다시 보복 관세 때리고 다시 그럼 EU면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 나오겠죠? 근데 물건 가격은 관세가 계속 되니까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즉 침체와 물건 가격이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겁을 줬다 끝에 이렇게 물러나고 하면서 뭘 조종하려고 하는 거냐? 보복관세 하지 말라고, 보복관세. 트럼프는 여기에 거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지금 보복관세를 안 만들어. 보복관세가 나오면 이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 있거든. 다행히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이걸 보복관세 없이 잘 막고 있죠. 중국에도 없었고 EU에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못하죠.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럼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없었냐고 보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오일 쇼크예요. 즉 보세요. 비용을 계속 올리면 된다고 했죠.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료값이 계속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자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원자재 하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원자재 하나가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 상태인데 물건 가격이 하나가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알루미늄 가격이 쪘다, 뭐 우라늄 가격이 쪘다고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까? 즉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모든 가격의 상품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렵겠지. 그럼 모든 상품에 영향을 줄 만한 원자재는 뭐가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 오일. 그래서 오일 쇼크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하면서 무엇을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관세를 떼지만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계속 무엇에 타깃을 줬지? 사우디. 이거 오일.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면요, 이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유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요. 트럼프가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보세요. 계속 사우디하고 하면서 유가 안정에 신경 쓰지. 그 다음에 보복관세. 이 두 가지를 가장 신경 쓴다고. 왜냐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 두 개가 아닌 경우가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어요. 그리고 관세에 인한 것도 기본적으로 일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올라가고 관세가 임금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 어느 정도는? 한 번에 딱 하고 끝이진 않겠지? 그 다음에 관세율을 올리면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가 있겠지. 관세가 일시적이라고는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그 영향이 딱 한 번에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파월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관세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길어야 1년 안에 지표수의 그 수명이 끝난다고 본다면 이제는 노동시장, 최대 노동시장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현재 이민자 맞고 그다음에 인구도 감소하니까 성장률 감소죠. 이것도 당연히 고용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성장 감소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지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이 잭슨 홀 미팅을 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작년 혹은 5년 전에 잭슨 홀 미팅과 비교하면 확실히 왜냐면 그때는 뉴노멀 저금리 시기에서 한 잭슨 홀 미팅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다른 시기예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믿던 시기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시기라고. 당연히 지금이 인플레이션에 기본적으로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년 전 잭슨 홀보다는 매파적이고 작년 잭슨 홀보다는 이미 금리를 1% 낮췄기 때문에 매파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양대 책무 중에서 물가보다는 이제 리스크의 균형이 고용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겠다는 사인은 확실히 줬다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위험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는 일시적이라고 믿겠다. 일시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관세가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고. 관세가 임금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다시 나선형으로 돌 수 있거든. 그래서 인플레이션 쭉 끌어올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파적이다, 비둘기적이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비득이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파업은 이제 벌써 9월달이잖아. 일단 올해 지나면은 거의 파업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연준 의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용 총재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내년 4월까지인가 됩니다. 임기가 거의 같아. 파월하고 이창용 총재하고 임기 같아요. 이창용 총재 임기 얘기를 잘 안 하시던데 이창용 총재도 거의 끝났습니다 아마. 자, 끝나는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좀 변수가 남아요.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끝나는 마당에 그냥 무난하게 고금리 계속 유지하다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또는 끝나는 마당에 금리 방향을 확 돌려놓고, 왜냐면 내 시대에 긴축을 했으니까 내가 완화까지 시작을 해놓고 나가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약간의 왜냐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진행을 못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관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런 리스크? 약간 이런 변동성은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지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이번 잭슨 미팅에서 신경 쓰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크다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금리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도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인데 실제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하느냐예요. 어디까지 하느냐면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한 달 늦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한 달, 뭐 반년 늦게야. 1년 늦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해. 그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용어가 뭐냐면 이게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 그 중립금리를 만들어낸 요인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 중립금리 이건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 성장 중립금리. 그 다음에 성장이 중립금리에 영향을 주고 또 중립금리에 대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긴축이냐 완화적이냐를 보는 거야. 지금은 미국 중립금리 3%라고 본다면 4.5니까 높죠. 그러니까 현재는 미국은 현재 긴축적인 상황입니다. 금리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볼까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0.8%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2%, 1%를 보지. 우리나라는 0%대야.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몇을 봐야 될까? 미국이 3을 보기 때문에 미국의 1%나 2%의 성장에서 3을 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중립금리예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저보다 낮아야 돼. 이 정도 봐줘야 돼. 2% 정도 봐줘야 된다고. 2% 사실 저는 2% 언더 봅니다. 2% 언더 쪽. 그러니까 어쨌든 2% 정도 봐줘야 돼.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현재는 긴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고 성장이 깨지면 깨질수록 금리는 더 낮게 내려옵니다. 성장이 깨질수록. 현재 미국의 중립금리가 2.5에서 3.0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성장이 잘 나왔기 때문이야.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률이 깨졌는데 이 깨진 게 오해되게 되면 미국도 중립금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의 부분이 아니라 의견에 가까워, 의견. 그러니까 제 의견이 여러분들의 의견보다 더 맞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사실일 때는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의견은 또 다르거든. 미국의 성장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 같으세요? 낮아질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것 자체는 성장을 높이지는 않거든. 그 다음에 이민 정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성장,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 성장은 저는 더 낮아진다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올해가 워낙 성장률이 엉망이기 때문에 0.8은 말도 안 되지. 0.8은 말도 안 되는 성장이기 때문에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 0.8보다는 높겠지 설마. 그 시험을 봤는데 빵점 맞아온 거야. 빵점.
그럼 다음 시험에서 내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빵점은 아니겠지. 10점은 맞겠지. 그러면은 성장률은 위방향을 치겠지만 이게 공부를 잘해서 10점이 공부를 잘해서 성장률이 위로 나온 건 아니죠. 그 전에 워낙 빵점을 맞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도 지금 저는 고성장이 나올 건덕지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방향은 아래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있는데, 저는 그 근본의 근본을 가자면 결국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성장의 다른 말이거든. 성장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성장을 쫓아가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보았을 때 저는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돈의 값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 돈의 값이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보통 금리와 유동성을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리와 유동성의 영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정책, 유동성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금리와 유동성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어떻게 이렇게 이게 무어와 표현할 수 없는 이거의 왼쪽 면과 오른쪽 봤을 때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은 유동성의 증가를 만들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멀티플 상승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말씀드렸을 때,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본다. 그래서 꼭 뭐가 됐든지 간에 상반기는 한국 주식이 괜찮을 것 같고, 하반기는 갈수록 미국 주식이 좋고, 내년으로 들어가면 미국 쪽 자산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왜냐면 유동성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요. 물론 여기에 대해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유동성을 풀었을 때, 미국 외의 기축통화인 미국의 유동성을 풀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긴축을 간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딴 나라들이 전부 다 돈을 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성장을 하려고 막 돈을 풀고 있는데 나 혼자 긴축을 한다.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그거에서 최근에 한 나라가 누구죠?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금 풀고 했는데 중국 혼자 긴축을 엿보였죠. 그러니까 중국 어떻게 경제가 완전히 쪼가졌잖아요.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제가 작년에 얘기하면서 상반기는 한국, 하반기는 미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상반기는 한국이라고 얘기 안 했죠. 미국 외의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이나 유럽 쪽. 하지만 하반기 갈수록 미국 쪽이 더 나을 거라고 보지만은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저는 자산은 보유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꼭 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은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게 유동성이 풀리면은 이거는 자산 가격의 상승은 거의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저는 한창 동안을 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기간이 한창 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아직 금리 많이 높아. 중립금리, 미국도 현재 금리 4.5인데 중립금리 3.0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 재무부장 베센터는 2%대를 얘기합니다. 2%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의 2%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유동성을 풀었을 때 미국 외의 국가들도 사실 유동성을 푸는 거 말고는 달리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의 유동성에 풀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라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좋고 나쁘고보다도 유동성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잭슨홀 미팅과 거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시 상황은 별로 말씀드린 건 없지만 앞으로 제가 이 잭슨홀 보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찍고 나니까 몇 가지가 빠졌네. 몇 가지 빠졌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하다 보면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